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문철진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추석은 예년보다 빠른 데다 연휴도 짧은 편이라 추석 민심을 쫓는 정치권의 발걸음도 빨라지는 모습인데요. 더구나 내년 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도 열릴 예정이라 어느 때보다 추석 민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인에선 조금은 편안한 분위기로 도내 국회의원 의석이 있는 정당 3곳의 정당인들과 함께 추석 민심과 지역 현안 그리고 내년 총선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대표해서 학위남 마산회원구 지역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을 대표해서 최형두 홍보위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경남도당을 대표해서 김용훈 의원단 대변인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가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석을 앞둔 지역 정가 분위기 각 당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최용두 위원장이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오늘 경남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물가가 떨어지면 좋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경남 경제가 얼마나 위축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일자리, 실업 그리고 특히 30대, 40대 일자리가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특히 어려워졌고요. 아울러서 여러 가지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생활 역시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특히나 소상공인들 또 서민층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야당의 역할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의 역할에 대해서도 아주 따가운 질책이 많다는 것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가보면은 너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시고 일자리가 없다고 청년들은 지금 우리 경남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특히나 인사가 만사인데 지금 정부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서 독선과 고집을 이렇게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심의 이반 또한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정의롭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특례와 특권에 익숙한 그런 사람을 인사를 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큽니다. 그런데 왜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이런 인사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느냐에 대한 또 질책도 큽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실패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대안 세력으로서 분명한 비판 세력으로서 좀 더 분명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그런 질책 또한 큰 아주 무거운 분위기의 추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김용훈 의원단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표면적으로는 사실 이제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다른 이슈들이 다 거기에 이제 묻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우리 도민들의 지금 가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문제가 제대로 표출되지 못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남에는 지금 대우조선 해양이라고 하는 큰 조선소의 현대중공업과의 통합 문제, 매각 문제가 남아 있고 더군다나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문제 등등 해서 우리 거제, 통영, 고성, 창원으로 이어지는 사실 이 남동 경제권이 대단히 취약하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많은 도민들이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충 이런 것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사실은 피부로 우리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죠. 그래서 소득 감소는 말할 것도 없고 견디다 못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느냐 이런 것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도민들이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저는 심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정치권이 올바른 민생 정책을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학위남 위원장은 어떠십니까? 추석 때가 되면 많은 정치인들은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다들 좀 심정이 착잡합니다. 저희들이 또 알아본 바에 하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한일 경제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의 우려,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법무장관 후보자 그 청문회 과정서를 보면 결국은 국민들 여론에 의해서 맡겨둘 수 있도록 국회가 제도로 열어줘야 되는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아예 원천 봉쇄해버림으로써 그냥 정치권 모두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되고 당장 아까 우리 정의당 대변인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데 국회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망이 굉장히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한일 경제 전쟁을 앞두고 있고 가장 큰 타격이 저희 경남 지역이 기계산업 위주의 경남 창원 지역이 크게 영향을 받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고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와 또 한편이 기대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두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현 정권에 대한 실망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집권 3년 차의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MB 정부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도 그래도 아직까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래도 일을 해야 될 곳은 여당이기 때문에 여당의 변신과 또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주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지역 현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경남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일본과 우리나라의 관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더불어민주당 마산회원구 확인함 지역위원장님. 예, 사실 지금 문제는 굉장히 우리가 엄중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의 이 어떤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가 단순히 안보의 수출 규제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우리 한일 관계에 대해서 강제 지배한 것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징용 판결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보면은 임진왜란이라든지 한일 강제 합병과 같은 시도를 놓고 보면 일본은 언제든지 우리의 성장을 저지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죠. 지금은 우리가 수출액이 일본이 7천억 불이면 우리가 6천억 불쯤 됩니다. 일본이 3만 9천의 GDP가 있으면 저희도 3만 1천쯤 됩니다. 그다음에 수출 순위에도 보면 일본이 5위고 우리가 7위입니다. 중간에 프랑스가 있는 그 정도로 과거의 우리가 아닌 거거든요. 일본은 우리의 성장을 끊으려고 반도체 핵심 세 곳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드디어 자립을 하고 자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일본의 의도를 간파한 정부의 어떤 독립의 대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출 규제에 관해서는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우리 안에 대안을 세워야 되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과거에처럼 일본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분명한 어떤 자강의 노력의 그 전환점에 서 있다는 그래서 불가피한 어떤 대결이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인식해야 될 겁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영두 홍보위원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번 우리 징용공 문제라든가 우리 역사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뺏김으로써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들, 우리 선대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굉장히 슬기롭게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우리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일본과 싸우고 국제사회의 여론을 얻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제법과 국내 대법원 판결이 상충하고 있습니다. 이걸 풀 수 있는 현명한 방법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 과정에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이 국제 여론을 반전시킬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거꾸로 공동의 안보 이익이라는 최소한의 어떤 신뢰 관계 문제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른바 지소미아라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할 경우에 일본의 위성 자산 등을 통해서 우리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구나 지소미아는 러시아와도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 협약을. 여기에 미국이 실망했고 국제사회도 이 한국의 이런 정책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무역 전쟁에서 일본의 이런 자유무역에 반하는 조치에 대해서 반격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반격할 기회를 스스로 상당 부분 위축시킨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이 한일 간의 관계 역사적으로 풀어야 할 대목도 많고 해야 되지만 국제적으로 여론을 얻어야 됩니다. 특히 일본 내에서도 우리를 도와주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이해하고 일본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본의 선의의 세력들,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이고 슬기로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상호 간의 이익, 기본적인 안보 이익조차도 이렇게 그도 잡으리면은 끊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일본 내에서 아베의 독선과 싸울 힘을 우리가 빼앗아오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 정부가 한일 간의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한일 간의 경제 의존의 중요성 물론 이 기회에 우리가 분명하게 한국 경제를 다시 독자적인 기반 위에 세워야겠습니다만 그것이 금방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보다 긴 시간을 보고 우리가 상호 의존할 수 있는 걸 의존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것도 협력해서 특히나 일본 내 합리적인 세력들 그리고 국제사회 여론을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한일 관계에 대한 슬기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 김용훈 의원단 대변인은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예, 이게 이제 경제 보복 전쟁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긴 합니다만은 사실상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경제적 문제만으로 보길 수는 없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조치가 일본의 대수출 제한 조치가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식민지 시대의 그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하라고 하는 압력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당연히 굴복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국가 간의 문제이기 이전에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타국의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본질은 아까 우리 그 하기남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과거의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 없이 과거의 그러한 군국주의를 부활하고자 하는 아베 정권과 이를 떠받치는 일부 극우 언론 그리고 극우 정치인들의 저는 합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벌이고 있는 지금 이제 그 노재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이 저는 이게 단기간에 완화되거나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을 저는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 전에 그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대단히 적절한 정부의 대응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본이 필요로 해서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대중 대러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한 일종의 공동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전략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저는 적절했다 이렇게 봐지고요. 다만 일본 정부 그리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일본 국민의 전체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의 교류, 민간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런 민간적인 교류까지도 우리가 이걸 끊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일본의 친한파 그리고 한국을 이해하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이 반일, 항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극일할 수 있는 우리의 힘을 길러가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제조업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산업은 제조업 위주입니다. 그래서 우려도 많고요. 대책도 필요한데 일본의 수출 규제 상황에 맞서서 경남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최용두 위원장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기계공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일본의 그 수출 규제 품목에서 이게 기계공업들은 특히 NC 자동 제어 개척하는 이런 정밀 기계에 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소재와 핵심 기술에서의 자립화 우리가 그동안 일본과의 경쟁 그 열의 때문에 일본 제품에 많이 의존해 왔지 않았습니까?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것은 비단 이번에 그 한일 간의 갈등을 떠나서라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이 심각성을 안다면은 빨리 창원에서 그런 그 기계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소재 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벌써 소재 연구원 격상, 또 부품 연구원, 기계 연구원 이런 것들이 창원의 기계 산업의 중심인데 더구나 한일 간의 이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곳인데
이걸 빨리 해줘야 됩니다. 벌써 지금 말이 나온 지가 몇 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실세 지사도 계시고 한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호기를 놓치면은 관료주의가 그렇습니다. 적당히 말 나오다가 또 사라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창원은 정말 이번 기회에 대일 수출 또 대일 어떤 그 기계 산업이라든가 핵심 부품 산업, 핵심 소재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의를 지연시키지 말고 빨리 기계연구원, 소재 부품연구원 이런 것들을 창원에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들이 NC 이런 정밀 기계 같은 걸 도입하는데 이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은 독일입니다. 근데 독일은 좀 멀기도 하고 부품이 좀 이렇게 가격이 조금 더 비싼 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빨리 독일과의 협력도 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뭐 정밀 기계만 하더라도 일본에 환학이 있다면은 독일에 지멘스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멘스랑 협력을 높이든지 해서 현실적으로 우리 창원의 기계 산업과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줘야 되는데 말만 하고 하나도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침 10월에 한독 간의 학술 대회가 창원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이 기회로 확실하게 한독 간의 새로운 기술 협력, 또 부품 소재 산업 협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말이 아니라 실제로 당장 부품 소재 산업 그리고 기계 연구원 같은 것을 창원에 바로 설립함으로써 이 문제에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네. 김용훈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예, 금방 우리 그 최영두 위원장님 그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뭐 큰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경남이 특히 이 공작 기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거의 뭐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 공작 기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이게 그 소프트웨어거든요. 이제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이제 수치적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거의 95% 정도가 일본에서 이제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일본의 그 수출 규제가 이 공작 기계에까지 미치게 될 경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 프로그램의 그 사용 제한에 있을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 부품 이런 분야에 관여를 해서 우리가 소재 연구원을 신속하게 설립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봐지고요. 특히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저는 이제 공정 경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사실상 중소기업이 많은 그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놓고도 실제 대기업이 기술을 편취를 한다거나 이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제대로 이것이 시장에서 이 만들어 놓은 그 노력이 성과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결국 이러한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러한 기술의 대체라고 하는 것은 요원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특히나 대기업과 이런 정부의 강력한 저는 의지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균남 위원장님. 예,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좀 의식이 좀 변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사실 우리에게 위기이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자동차를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해가지고 조립을 하는 형태로 했다가 일본이 이제 더 이상 수출하지 않게 되면서 저희는 독립을 하게 됐고 그 결과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기술 개발을 한 끝에 지금은 우리가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어떤 기초 부품이나 소재 같은 데에서 결국 일본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게 될 때에 이번 기회를 우리가 자강의 기회, 독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좀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화문에 노 아베 집회를 하러 올라갔더니 마주치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경찰용 워키토키도 하나 못 만드는 나라에서 무슨 노아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의식이 그 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과 가깝다 보니까 거의 90% 이상의 쉽게 수입하고 쉽게 AS를 받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거를 발전시키려고 한 부분이 부족하지는 않았는지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아니라는 자신감 하에 이번에는 우리가 기술 독립을 한다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들도 이제 노력해야죠. 수입선 다변화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본만 다 수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제는 안보에 기반하는 겁니다. 안보의 환경이 바뀌면 쉽게 수입하는 건 또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보았으니까 수입선 다변화하는 데서 정부는 지원을 해야 되고 지금 경남도 추경 예산안을
예산을 지금 이제 편성을 해서 이제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빨리 집행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기술 독립을 해야 되니까 재료연구원을 빨리 재료연구소를 연구원으로 승격시켜서 이제는 부품의 또 기초 소재의 기술 독립의 메카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국회에 가서 우리 정책위원장님이나 여러 국회의원들에게 건의를 해보니까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가 기술 독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일본 수출 규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한일 갈등 고조와 더불어서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수출 감소 같은 대내외 경제 여건들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 경남도의 경제 상황도 좋을 수가 없는데요. 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라고 하면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정의당 경남도당 김영훈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가 볼 때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지금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에 좀 조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거제 김천 간의 그 남부 내륙 고속철도 같은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되어서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러한 경기 부양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지고 그런 것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우리 그 경남 전체에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그 아주 훌륭한 그 교통 인프라 구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금 뭐 추경을 하는 데도 있고 2차 추경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뭐 그러긴 하지만 실제로 연말에 가서 저희가 결산을 해보면 많은 양의 많은 액수의 불용 그 예산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제대로 된 예산 계획을 짜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작성된 집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도를 포함해서 각 기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자영업자들이 그 겪고 있는 그 체감 경기를 저희가 좀 부양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 사랑 상품권 같은 것인데요. 우리 거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한 200억에서 400억 정도를 발행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것은 거의 많은 지자체가 활용을 하는 지금 단계에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조 원까지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종이로 되어 있거나 또는 모바일로 하거나 이런 경우로 지금 되어 있어서 사용에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세대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편화시킬 수 있는 카드 방식으로 전환을 한다거나 해서 실제 골목 구석구석에 우리 많은 그 시민들이 또는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정착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형마트로 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보다는 지역에 그런 골목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자주 정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학규남 위원장님. 예, 저는 참 이게 언제나 이런 경제를 얘기할 때는 참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은 정치적 안정이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1년을 돌아다 보면 추경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시급하게 해야 될 곳을 편성해 놓고도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예산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당장 필요한 것에 우리가 쓰지를 못했잖아요. 이제 마침 청문회 정국도 끝나고 이제는 정기국회 시즌이 왔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좀 일치단결해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한 그것을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정치적 안정이 좀 돼야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꼭 중앙의 어떤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도지사님, 시장님도 여야를 막론하고 시도위원들을 정파를 초월해서 모셔놓고 우리의 현안을 설명하면서 좀 협조를 얻는 그런 정치적 안정의 어떤 퍼포먼스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니 해도 예산을 통해서 우선 군부를 떼야 되거든요. 지금 김경수 도지사께서 지금 대형 국책 사업들을 많이 이렇게 따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제2신항이라든지 스마트 산단 이런 일련의 그 어떤 대형 국책 사업들이 구석구석에 온기로 퍼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제가 정의당 대변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결국 정치적 안정, 신속한 집행 이것을 정치권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유한국당 최영두 홍보위원장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실은 경남의 경제, 특히 창원 경제를 정말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바로 해법이 바로 있습니다. 어젠가 며칠 전 지난주에 창원시정연구원하고 창원의 그 경제단체들에서 세미나를 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요. 우리 경남이 세계적으로 잘하는 산업 중에 하나 발전산업입니다. 두산중공업하고 그다음에 300개 정도 협력업체인데 지금 이게 발전산업의 수주절벽,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급격하게 진행하면서 수주절벽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이제 이 발전산업의 연구 인력들이 빠져나가고 하는데 창원시정연구원의 한 연구원의 이 평가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가면 장기적으로 경남의 창원의 GRDP, 즉 창원의 창원 총생산액이라고 하겠습니다. 5%가 앞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이런 예측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외국 나가시면 우리 한국 원전 좋다고 세일즈 하면서도 왜 세계적인 기술을 갖춘 우리 원전 기술을 이렇게 사장시켜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창원의 상공회의소라든가 모든 산업계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앞선 원전 기술입니다. 한울 3, 4호기라도 빨리 재개를 해서 이 수주 절벽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온기가요 바로 퍼질 겁니다. 그 예산보다 더 빨리 퍼질 겁니다. 그래서 바로 창원의 이 문제를 하나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이번에 9월 달에 우리가 로봇랜드가 개장되었지 않습니까? 되었는데 정작 로봇 산업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데 로봇 연구원은 대구에 빼앗겼습니다. 이 로봇 연구원을 다시 가져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새로운 로봇 연구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로봇 연구소가 없는 로봇 산업 융성이 지역으로서는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대구가 무슨 연구가 있어서 로봇 산업을 가져갔습니까? 이건 우리 그 도지사와 또 창원시장과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다시 경남에 로봇랜드가 있고 로봇 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 지역에 로봇 산업을 마산에 유치를 해서 새로운 산업, 미래 산업의 동력, 그리고 AI까지 겹친 AI 로봇 산업 같은 것을 마련해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문제는 지금 일자리가 가장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창원, 경남의 일자리가 심각한데 이 일자리를 만드는데 지금 정부가 510조, 520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만 정작 30, 40대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임시직 일자리만 지금 생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집의 가장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를 꿈꿀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산업 정책이 또한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해 신공항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해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총리실의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 시작이 됐고 이르면 올해 말쯤 검증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자,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하규남 위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김해 신공항은 이게 과연 원래 목표했던 것에 맞느냐를 검증을 해야죠. 원래 우리가 김해 신공항은 김해의 어떤 항공 수요가 늘어난 것도 있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이 유사시에 대비해서 우리가 남쪽 지역에 동남 지역에 이쪽에 제2의 어떤 관문공항을 두어야 된다는 그 논의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입지를 가지고 밀양과 가덕도가 싸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봉합한 형태로 김해가 그냥 확장안이 나와버린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입지를 보면 활주로가 3,800이 나와야 큰 항공기가 뜰 텐데 뒤로는 낙동강이 앞으로는 고속도로에 막혀 있으니까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V자형 활주로를 만들다 보면 항공기 이륙에 또 혹시 어떤 사고의 우려도 있을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거기는 도심 인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소음이 주민들의 고통이 예정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도 여기를 과연 강행하는 것이 제2관문공항의 목적에 맞느냐.
있느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정말 정밀하게 심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지라는 것은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방금 말한 여러 가지 어떤 요소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정할 수가 있는데 급하게 정한 이곳이 꼭 돼야 된다라고 하는 고집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제2관문공항에 과연 역할이 맞는가를 정밀하게 심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총리실에서 이제는 최종적인 결정이 난다면 그때는 갈등 수습의 국면으로 모든 정치권이 합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최영도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이 논의는 사실은 지난 정부 때부터 꽤 오랫동안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갈등 대신에 정확한 기술적 평가로서 결론을 내자고 해서 프랑스 전문업체가 이제 용역을 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고요. 이 결론에 대해서는 그게 뭐 과거 정부의 결론이라고 해서 어떤 정치적 결정 요인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반증이 뭐냐면은 바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해공항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이미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현미 장관이야말로 이 민주당 정부의 지금 핵심 인사이고 또 대통령의 뜻을 모를 뿐도 아닐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반론이 거세니까 총리실에서 이 갈등 조정 차원에 나선 것인데 사실은 똑같은 결론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항 이 국토교통 쪽 전문가 인프라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가덕도의 경우는 이게 외해입니다. 외해이기 때문에 국제적 공항이 이 외해에 설치된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인천공항도 내해고요. 샌프란시스코 공항도 내해입니다. 수심이 얕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부산에 주장하는 가덕도가 과연 현실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좀 전에 이제 우리 하 변호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고속도로가 막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고속도로를 지하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에 김해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소음 문제를 또 해결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법을 나와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총리실의 결론이 더 이상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또 하나 우리가 완벽한 관문공항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 인천으로 가야 되고 심지어는 일본의 어떤 국제공항을 또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일 내에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빨리 이 부산, 경남, 울산, 경남 사람들이 해외로 또 여러 그 이유로 출입국을 할 수 있는 그런 편의를 빨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훈 대변인은 어떻습니까? 예, 그간의 뭐 역사는 뭐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따로 뭐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동안에 이게 이제 밀양과 그 이전에 이제 김해 또는 가덕도 이렇게 놓고서 이제 많은 논란을 겪어왔는데 사실상 거기에는 지역별로 이거를 정치 쟁점화했다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총리실에서 뭐 어떤 결정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어디가 그나마 선택지로서 가장 타당한가 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될 텐데 앞으로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이라도 최소한 이 어떤 결정에 따르는 그런 좀 대승적으로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게 대규모 국책 사업이나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주민들의 어떤 고통을 이렇게 수반하게 됩니다. 그럼 그랬을 때 특히 정치를 하는 분들은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겪게 되는 그런 물질적인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우리가 뭐 몇 년 전에 우리가 밀양의 그 송전탑 사건을 잘 겪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설사 입지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수년간에 걸쳐서 또 다른 어떤 분쟁에 불씨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이걸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기술적 요인 못지않게 그러한 지역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서 그 결정 항목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 29일이었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거센 반발과 기권 속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종료 이틀을 남기고 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물론 상임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표결이 남아 있는데 통과가 된다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년 총선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최영두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이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220 지역구를 이제 225석으로 하고 다음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이 방안인데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방안입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조정해야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 이렇게 서울의 경우에 지역구를 다 7개석을 줄여야 되고요. 특히 전남, 전북, 광주가 6개석을 줄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부산, 경남, 울산 또 있습니다만 대구도 있습니다만 비교적 5석 작습니다. 그럼 과연 수도권과 호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정의당과 이렇게 합의를 했냐고 하면은 조국 후보자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실 참 정의당이 좀 정의로운 선택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건 뭐 실현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특히 농촌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경우에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어서 이미 경남의 경우는 이미 엄청난 크기의 군들이 합쳐져가지고 한 명의 국회의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럴 게 아니라 이렇게 줄일 게 아니라 비례대표를 없애고요. 지금 자유한국당 안처럼 270석으로 해서 지역계 경남에서도 각 시군을 좀 더 골고루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다 생각하고요. 물론 뭐 정당에 따라서 비례대표를 제대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개의 비례대표 보면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 왜 저 사람이 비례대표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깜깜이 그 비례대표라고 많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선택권을 정확히 돌려주기 위해서도 저는 차라리 그 비례대표를 없애고 국회 의석수를 270석으로 늘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국회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정의당도 지금처럼 아주 그 정의로운 정책을 추진하고 이렇게 또 정의당이 대표하는 이런 계층의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이익을 잘 대변한다면은 저는 충분히 지금처럼 많은 지역에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문제가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반대가 더 클 지역구 조정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고 현실적인 국회의원 지역구 조정 선택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훈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예, 금방 우리 최 위원장님께서 우리 당을 많이 염려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좀 하나 좀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은 이게 이제 요번 조국 청문회 건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뭐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 무슨 뒷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그 선거법 개정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에 국회가 제대로 일하느냐, 300명 뽑아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을 보좌하면서 그렇게 대우를 하고 떠받치고 있는데 제대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걸 좀 바꾸자. 근데 어떻게 정치를 바꿀 거냐 그러면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선거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룰을 바꾸지 않고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아무리 정치 개혁을 외친다 한들 10년, 100년이 간다고 해서 이게 바뀔 리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것을 정치 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죠. 단순한 선거제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몇 석이 줄어들고 몇 석이 늘어나고 어느 정당이 몇 석을 더 얻고 덜 얻고 그럴 수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국민들의 요구보다 절대 저는 선행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 제대로 정치를 하라고 하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받기 위해서라도 저는 당연히 현재의 그런 준연동형만이라도 시행되는 그런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 그만큼의 국회 의석수를 보장해 주자. 민심 그대로 국회를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요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한국당도 지금 상임위원회에 있는 동안이라도 빨리 들어오셔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의견을 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특히 이 선거법은 우리가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말씀을 해서 그런데요. 사실상 선거 연령 인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18세 청소년이 이제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 공직선거에 최초로 이제 선거를 하게 될 텐데 굉장히 저는 이것이 바람직한 일이고 앞으로 우리 나라의 정치를 바꾸게 되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선거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꼭 관철이 저는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학위남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어떻게 보면 헌법 개정보다도 더 어려운 선거법 개정이라는 민주적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단계에 지금 와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주의의 그 원칙이라는 게 다양성을 존중하고 소수자를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당에 아는 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로 다 뽑자는 건데 매우 민주적으로 굉장히 대행적인 일입니다. 우리 선거 현실을 가보면 지역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힘 있고 경제력 있고 발세 느린 사람들이 다 당선이 됩니다. 그럼 반면에 어떤 장애인, 소수자, 약자, 전문성이 있지만 그것을 어떤 대국민적으로 이렇게 표로 갖고 오지 못하는 분들은 국회에 등용될 어떤 기회가 없게 되고 나라의 운영의 다양성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번 이 제도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하자는 것이고 또 소선거구제에서 나의 그 지지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막는 매우 민주적으로 진일보한 제도입니다. 반드시 저는 도입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아마 이게 도입되면 우리 국민들은 우리 정치 현실은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민주당, 한국당 또는 A 아니면 B밖에 몰랐지만 이제는 C도 있고 D도 있다는 거죠. 현대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들의 요구도 다양한 것이고 국가의 운영도 거대 양당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원화된 협상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이제 왔고 또 이것을 잘 살려서 우리가 민주적으로 좀 더 진일보한 우리나라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이 지나면 각 정당들은 내년 총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에서도 각 도당들이 총선 준비 일정을 마련했을 것 같은데요. 정의당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제 선거법이 어떻게 이제 개정되느냐가 사실 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저희 중앙당의 전국의 방침은 전국에 150 지역구 이상의 후보를 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남으로 이거를 약간 이제 범위를 축소시켜 보면 아직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의결기구를 통해서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래도 한 10군데 이상의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라고 하는 이제 내부적인 그런 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한국당과 민주당과 한국당의 거대 양당 이 정치 구조 하에서 과연 바람직한 민생 정치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통해서 각자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가는 이런 식의 정치 구조였다고 하면 앞으로 정의당이나 또 다른 정당들의 이런 그 선거 국회 진출을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다. 특히 우리 서민과 노동자들의 그런 정치에 대한 많은 요구들을 저희가 받아 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모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그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에 현역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좀 더 높게 나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거제, 진주, 사천, 남해, 하동과 같은 서부 지역은 지지하지 않겠다가 지지하겠다보다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존의 어떤 의원에 대해서 좀 바꾸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강한 걸로 저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도 주요 격전지의 지형을 조사하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특히 도민들에게 이제 정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정책 페스티벌을 하면서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획기적인 또는 도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 특히 저희 경남도당에는 단디연구소라는 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통의 공약을 만들어서 후보들을 지원할 지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과거 MB 정부 때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3년 차의 지지율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 대통령 지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은 여전히 뭔가 일을 해야 될 곳은 여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아직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희 도당은 잘 준비를 해서 내년 총선에 아주 의미 있고 어떤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이 정치, 책임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선거에서 우리가 후보를 잘 내어서 유권자들의 우리 도민들의
심판을 받고 선택을 받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직 중앙당에서 총선 기획단이라든가 총선 공천에 대한 최종 방침이 안 정해졌습니다만 이미 저희들 그 신정치혁신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통해서 대략 윤곽이 드러나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제를 살리고 정말 국정을 책임 있게 이끌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그런 신인들, 그런 여성들, 그런 청년들을 많이 발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남도당에서도 그동안 우리 경남도 내에 많은 인재들을 추천받아서 이미 그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중앙당에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남도당은 특히 산업의 최전선이고 우리 고용의 위기 지역, 산업 위기 지역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또 한일 간의 경제 마찰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를 더 연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 또 우리 산업계, 우리 노동계의 이야기를 골고루 들을 수 있는지를 지금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연말을 거치면서 내년에 우리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석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 경남도당을 대변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각 당에서 도민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최용두 홍보위원장 먼저 하시죠. 네, 자유한국당은 특히 경남 도민들, 경남의 유권자로부터 그동안 많은 사랑과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정권을 잃고 또 불행한 대통령, 2명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이런 불행한 일도 저희들이 당했습니다. 이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저리게 지금 반성하고 있고 그 반성을 바탕으로 보다 국민 여러분과 우리 경남 도민의 성원과 지지에 부응할 수 있는 당으로서 거듭 혁신하고 또 지금 많이 분열되어 있는 이 보수 우파의 세력을 통합하는 그런 노력을 더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정책 능력을 통해서 우리 서민들과 우리 경제 더욱 어려운 경남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실력을 갈고 닦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어려운 시절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품고 더 가족과 이웃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바라고 저희 자유한국당도 더욱 분투해서 노력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의당 경남도당 김영훈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예, 경남 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정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정치 개혁이란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우리 도민과 국민들의 삶에 힘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선거 제도의 선진적인 개혁입니다. 이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의당이 지금 현재 경남에는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국회의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례를 보시더라도 우리 노동자와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지해 주신다면 더욱더 튼튼하고 건강한 정당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편안하게 모든 좀 근심 내려놓으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하귀남 위원장님. 예, 우선 집권 여당인 민주당, 국정과 도정을 책임지는 민주당으로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 현재의 팍팍한 삶 그리고 경제가 어려운 점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과 국민들께 죄송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죄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다 보면 사실 정부 여당이 일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해도 국회에서 막혀서 아무것도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주변에 어떤 분들은 문재인 정부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마땅치 않고 못마땅하지만 결국 한국당을 생각해 보면 그냥 생떼 쓰는 것 말고는 더 하는 게 없으니까 더 밉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통감하고 대책을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일 경제 전쟁으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극복하려면 결국 내년 총선에서
일을 하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게 힘을 더 실어주어서 한일 경제 전쟁을 극복하고 또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저희들은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 민주당의 강력한 정성을 호소하면서 다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그리고 한일 갈등 고조와 수출 감소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민심은 평온하지 않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에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민심 잡기에 몰두하기보단 진정으로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살피고 정책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